여보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오래간만이에요. 요즘에 많이 안녕하세요. 바쁘셨나 봐요. 예, 조금, 여름에는 좀 더 바빠요. 어, 미국은 여름. 네. 저희는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좀 쌀쌀해졌는데. 그래요. 이번에 사연을 오래간만에 들어볼 건데 되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사건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제가 달리 아는 공포 썰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음. 사건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예.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비슷비슷한 사건들이라서 좀 지루해야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좀 염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희들만의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흉가도 똑같아요. 맞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예,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건 얘기를 가져왔고요. 한 중국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0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큰아들 에릭은 27살이었고 둘째는 23살 에드워드였습니다. 이 부부는 4, 5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그런 사이였어요. 이제 아내 로레타가 이혼한 후에도 원래 살던 집에서 두 아들과 계속 거주를 했고 남편 스티브는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아들 에릭은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직장도 없이 집안에서 게임만 하며 자립적인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동생 에드워드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택 근무가 가능하여서 역시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형은 동생을 대놓고 싫어했고 잦은 말싸움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스티브는 전처 로레타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아요. 에릭이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컵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에드워드 얼굴에 맞아서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티브는 에릭을, 로레타는 에드워드를 데리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요. 물론 경찰 신고도 들어갔지만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형제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결국 기소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더 이상 에릭과 에드워드를 붙여놓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결국 에릭을 아버지 스티브 집에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당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에릭은 자신이 자라온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실에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스티브는 에릭에게 이제 너도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내 집에 살려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에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티브는 약 30분 거리에 있는 친척에게 에릭을 부탁을 하게 돼요. 이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된 에릭은 여전히 방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고 직장을 구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스티브가 친척들에게도 이제 에릭이 직장을 구해서 집세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하게끔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친척들이 에릭에게 여러 번 사람 노릇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신 대로 에릭은 어차피 부모님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거니까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합니다. 스티브는 멀지 않은 지역에 새로 집을 마련해서 에릭에게 같이 살자고 해요. 근데 이제 에릭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가 아니면 싫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마련한 집은 우범 지역이 있는 조금 좋지 않은 동네에 있었던 거죠. 에릭은 스스로 자립할 능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는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거였습니다. 그러던 2021년 5월 21일 밤 8시 반경 스티브는 에릭을 맡고 있던 친척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 에릭이 방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중에 나간 것 같아. 나간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혹시 너랑 같이 있니? 라고 묻는 내용이었어요. 그 시각 스티브는 이제 새 집에서 집들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들 에릭에게서 받은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큰아들 에릭이 전처의 집으로 가서 또 동생이랑 싸우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돼서 둘째 아들 에드워드에게 전화를 합니다. 에드워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안해진 스티브는 전처에게 전화를 해요.
하지만 전처 로레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스티브는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전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전처 집은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있었어요. 스티브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동네 전체가 전정이 와서 전기가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스티브는 전기가 나가서 전화가 불통이구나 하며 안도를 하면서 전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언덕 위라 인터넷이나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아서 전기가 나가면 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거죠. 집 앞에 도착한 스티브는 전체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잠시 안심했지만 곧바로 옆에 큰아들 에릭의 차를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 안팎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 불안해진 스티브는 정문을 두드리죠. 한참 동안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스티브는 핸드폰 후레쉬로 거실 창문과 방 창문들을 들여다보며 몇 분간 집 주위를 돌다 다시 정문 근처로 왔는데 현관 옆 창문 커튼이 젖혀지는 걸 보고 후레쉬를 비추게 됩니다.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본 사람은 큰아들 에릭이었어요. 스티브는 에릭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잠시 후 에릭은 잠겼던 정문을 열어줍니다. 집안은 촛불이나 후레쉬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고 다른 가족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에릭에게 엄마와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에릭은 덤덤하게 방들이 있는 집 뒤쪽을 가리켰어요. 스티브는 휴대폰 후레쉬 불빛에 의존한 채 집 뒤쪽으로 가서 전처와 둘째 아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방 저 방 불러보다 처참하게 살해된 전처와 둘째 아들의 시신을 보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언덕 위라 전파가 터지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언덕 아래로 급히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도착한 경관들에게 아무래도 그 자신의 큰아들이 동생과 아내를 살해한 것 같다고 말하며 큰아들 에릭의 신상과 차량 정보를 주게 돼요. 경관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에릭은 이미 떠난 후였고 경관들은 강제로 진입을 한 후 시신 두 구를 찾게 됩니다. 경관들은 에릭과 에릭의 차량 정보를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근처 경찰들이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살인사건 담당 수사국에 연락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에릭이 자신을 차를 몰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경관들은 이미 에릭의 신상과 차량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구금하고 잠시 후 도착한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형사들이 현장을 먼저 둘러봅니다. 집은 단층 구조의 방이 4개가 있었어요.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방이 3개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방은 방 3개 뒤쪽으로 있었고요. 정문과 제일 가까운 방은 에드워드 방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옆방은 에릭의 방이었어요. 에릭이 이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의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방을 사용한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은 비워져 있었고 가구들은 전혀 없었고요.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잠을 잔 듯이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 거실 뒤쪽으로 들어갔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구가 없는 이 공간에 약 96그루의 큰 대마초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 식물들이 자라도록 돕는 자동 열등, 선풍기, 관계 수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큰 방에도 약 80그루의 어린 대마초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이 방 안에도 역시 열등과 관계 수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방 옆에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 마당 위에 지붕을 덮어서 또 하나의 방으로 쓰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 공간으로 나가는 입구에 큰 하얀색 플라스틱 얕은 상자 2개가 있었고 각 상자 안에 희범벅이 된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한 구는 엄마 로레타였고 다른 한 구는 에드워드였어요. 각 시신은 구겨져 넣은 듯 자연스럽지 않게 접혀진 상태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등, 어깨, 얼굴, 그리고 목에 자상이 있었으며 에드워드는 목과 왼쪽 눈에 자상이 있었고 오른쪽 팔뚝,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엉덩이, 그리고 등에 총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집안 곳곳에 혈흔이 있었고 화장실 안 욕조 안에는 피 묻은 타올, 대걸레 등이 혈흔을 지우려 한 정황들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총알 자국이 방 벽에서도 발견이 되고 에드워드 방에 있던 베개와 매트레스에 총알 자국이 3개 이상이 발견되며 발사된 총알이 이불과 매트리스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정황상 에드워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총을 맞았던 걸로 확인되죠. 에릭이 타고 왔던 차량 안에서는 혈흔이 묻어있는 나이키 신발, 피 묻은 베개와 이불, 총기 소유 허가증, 380 구경 루거 총기 구매 영수증, 380 구경 루거 반자동 권총, 그리고 그 권총에 들어가는 총알, 그리고 사건이 나기 20일 전에 근처 사격장 사용 영수증, 그리고 에릭의 여권, 외국 화폐 등등이 발견이 됩니다. 에릭은 형사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어요. 자신이 2022년 동생과 싸움이 있은 후 강제로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고 동생은 계속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약 3주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총을 구입을 했고 자신이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물건도 차 안에 있었는데요. 그건 엄마 집으로 곧 다시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의논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건 당일 엄마 집으로 가서 자신의 열쇠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어갔으며 거실에 있는 엄마를 봤지만 엄마는 왜 왔니? 또는 나가라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자신은 동생 방으로 향했고 동생이 자신을 칼로 찌르려 하자 자신이 총을 꺼내 동생을 쐈다고 합니다. 동생이 쓰러지며 떨어뜨린 칼을 짚는데 엄마가 자신에게 돌진했다고 해요. 무서워서 엄마를 칼로 찔렀고 동생이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동생을 또 칼로 찔렀고 그리고 동생은 다시 쓰러졌다고 합니다. 범행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엄마와 동생은 사망한 후였다고 해요. 이제 시신들을 옮기고 현장을 치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하고 뛰쳐나간 후에 자신은 신발을 바꿔 신고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현장으로 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에릭에게 에드워드가 태어나기 전에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동생이 어린 나이에 죽고 그 후에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이었어요. 에릭은 에드워드가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뺏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형 에릭이 자신을 칼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언젠가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정황상 사건 당시 에릭은 열쇠를 통해 집으로 들어갔으며 거실 소파에 자고 있던 엄마를 지나 동생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동생에게 적어도 6번의 총격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온 엄마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갔고 엄마와 몸싸움 중에 총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칼로 엄마를 10군데 정도 찔러서 사망하게 하고 이미 총상을 입은 동생에게 8번 정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형사들은 만약에 아버지 스티브가 그 시간에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릭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수사 방향이 대마초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나 게임 관련 쪽으로 가면서 진실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은 재판 후에 40년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오늘은 약간 좀 또 다른 거고 약간 스릴러 느낌. 진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악마. 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제 적대감. 약간 좀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아버지가 거기 갔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봤는데 내가 지금 죽인 이 가족들이 저기 있는 거를 위치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겁에 질려가지고 나갈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그러면 진짜 너무 큰 이 대장이 말한 대로 이게 정신병이 원래 앓고 있는 그 지병이 아닌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이거 뭐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그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게 옳다 그렇다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를 알고 했느냐 몰랐느냐 모르겠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제 판명을 하면 그러면 감형까지는 안 돼도 어떤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게 돌아가죠. 하지만 한국처럼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은 안 했지만 보는 걸로 봤을 적에는 뭐 사이코패스 경향 뭐 이제 그런 거 성향이다 이런 거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인지를 했냐 아니냐. 왜냐하면 범죄는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지 그런 게 이유가 되진 않죠. 아, 범죄는 범죄다. 깔끔한 것 같기도. 예,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그거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정말 정신을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게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에릭이 이제 수사 결과에서 총격하고 네. 칼부림 있잖아요. 이게 네. 그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건을 봤을 적에는 동생이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을 때 총을 싼 걸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총알 그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총알이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걸 통과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봤을 적에 이 에릭이 한 진술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말한 거죠. 거짓말이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자신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살인자들 보면 그 흔적을 지우려고 되게 열심히 그걸 치우잖아요. 뭐 은닉.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는 화장실에 그러니까 밀대걸레랑 걸레 같은 게 혈흔이 묻어 있는 채로 남아 있을 때 치우다가 만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시신들을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넣어둔 채로 어디 가서 뭐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그 은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시신을 어디다가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은닉 아니에요? 은닉 시도. 아마 화장실에 있는 그런 혈흔 묻어 있는 수건이나 아마 걸레 같은 것도 다 치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의아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그 시간에 온 게 그러니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올지 왜냐면 몰랐다. 그 상자에 시신을 이제 넣어서 충분히 차로 옮길 수 있을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현장에 오질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수사 방향이 굉장히 애매하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대마초가 안에서 재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으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스티브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졌겠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있고 둘째 아들이 죽어 있고 큰 아들은 살인자고. 제가 그 사건 기록도 보고 네. 이 수사를 한 제 파트너 얘기도 듣고 현장 사진도 봤어요. 근데 그 상자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정말 작정을 하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작은 통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구겨져 넣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팔이며 다리며 이게 막 좀 처음에는 이렇게 절단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방향이 시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아버지는 정말 충격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닫혀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충격인데 그 정황이 굉장히 좀 끔찍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버지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진짜 이게 근데 그게 있대요. 우리가 총을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탕 쏘고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한테 탕탕탕탕탕탕 막 쏘잖아요. 이게 반복해서 쏘는 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냥 탕탕탕 계속. 화네요, 화. 그렇죠. 예, 이 동생한테는 총상을 이미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더 휘둘렀고 눈에도 찔러서 뭐 그렇게 했고 하니까 아무래도 분노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도대체 에드워드 무슨 짓을 한 거야? 본인 스스로 쌓아둔 게 되게 많았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에릭이 저 정도까지 화낸 거는 에릭도 문제가 있지만 에드워드 또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그러니까 하죠. 둘 간에 뭔가 또 있었을 것 같아. 먼저 죽은 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이 에릭한테 가는 건데 이제 둘째가 태어난 거죠. 막내가. 단지 그것뿐이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 아이를 보내고 나서 또 온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더 그 막내한테 정을 더 쏟지 않았을까. 또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그 정전이 되고 통화가 불능이 되는 지역에 있었던 게 그 범행에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되게 의도적으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조금 잘 사는 동네는 언덕 위에 있어요. 좀 위에 있는 동네가 내려다보는 풍경이 좋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전기랑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전화도 불통이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오히려 비싼 데 살면 더 불편한 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비싼 데 안 살잖아요. 칠성 저도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예. 핑계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핑계 아닐까요? 사실상 그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뭐 내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분노는 차오르겠지.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도 생각을 부정하잖아. 에이 그래도 엄마인데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생각의 한도를 정해놓는데 이걸 생각을 넘어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분노를 했을까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오죽하면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네. 그죠. 생각으로만 했어야 되는 범위를 벗어난 거고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 그 봉순이 님께서 이렇게 또 사연을 얘기해 주셨는데 와 무섭습니다 진짜. 사건 세- 얘기는 세상이 참, 무서워. 네. 세상에 사람이 무섭고. 그래도 이렇게 또 그 LA는 지금 밝은 시간일 텐데 또 이렇게 사연 제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